안녕하십니까. 허현강TV 허현강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4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제8회 태평성대 디지털 문명을 이어난 전설의 땅 삼이천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는 그 새로운 디지털 문명, 조화 문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와 전통과 예술을 이해하고 그 색다른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다 같이 함께 느끼면서 보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전설의 장소는 두 군데였었죠. 하나는 연천읍에 있는 꽃봉소의 전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장남면에 있는 삼이천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삼이천이라고 하면 적성면, 적성면에 있는 주월리 건너편에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삼이천, 여기 이 회색선이 그 남방한계선, 군사분계선입니다.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삼이천이 흘러서 임진강으로 합류가 되는 것이죠. 그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선생은 시간에는 이쪽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렸고, 오늘서부터는 육계토성, 필중성, 가막산, 화평산, 화석정, 다운서원, 윤관장군, 상의정성의 방구정, 통일대교의 통일천, 대성시와 판문점, 서준묘, 정순왕릉과 고랑포, 호로고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막산 옆에는 파평산이라고 있죠. 이 파평산은 그 대성에 있는 송악산과 덕성의 가막산, 파평에 있는 파평산, 이렇게 세 개의 전기가 모여서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 많은 인물들이 탄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 파평산 밑에는 그 파평윤 씨의 시조인 시조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강에서 윤관 장군이 그 패에서 그 피난을 할 적에, 구태를 할 적에 강가에 모인 잉어들이 다리를 놔줘서 그 윤관 장군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파평윤 씨들은 잉어를 먹지 않죠. 그런 전설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는 호로구르성입니다. 이 호로구르성은 이렇게 이쪽 한편에는 이렇게 그 폭격으로 쌓았고요. 이 양쪽 삼각형은 절벽입니다. 한 20여 미터 되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 성토죠. 그래서 이렇게 앞쪽만 막으면 이렇게 삼각 땅이 그 성토가 되고, 이 안에는 과거에 관청이 있었고 우물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러한 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고구려 성터인데요. 이 건너편에는 그 장자보루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요. 여기는 신라군도 있었고 백제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장자보루가 있어서 이 호로구르 성과 이렇게 마주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고, 여기는 그, 그 고랑포 나루입니다. 이 고랑포 나루는 그, 그 강화에서 들어오는 배가 서울도 가고 임진강으로도 올라와서 그 임진강의 끄트머리는 여기 자주포거든요. 자지포.
이 자지포가 이게 임진강 조수가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가장 큰 폭우로서 임진강에서 가장 큰 폭우입니다. 폭우로서 이 여기는 큰 그 읍성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는 정순왕릉이 있고 요 바로 산 너머가 38도 선하고 휴전선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앞산 보이는 산 너머에 뒤에 보이는 산들은 전부 다 북한산입니다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호로구르성과 고랑포나루 그리고 정순왕릉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경순왕릉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순왕릉은 신라 천년의 마지막 왕이죠. 그리고 그 신라의 왕들은 전부 다 무덤이 경주에 있는데 이 경순왕릉만큼은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 있죠. 이분은 그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 신라를 고려에 바쳤죠. 그래서 이제 신라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, 그래서 이분은 그 끝까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다 가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경순왕이 한 위치는 바로 임진강 문화권의 핵심 지역인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지금 요 산 바로 넘어가 38선하고 휴전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과거에는 여기가 민통선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닐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바로 위에가 남방한계선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정순왕께서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라가 이제 고려에 복습될 시절에 이 정순왕의 아들인 이 마이태자는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. 신라가 그 고려에 복속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신 분이 이 마이태자입니다. 그 마이태자가 그 인제에 가서 그 항쟁을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은 만주로 가셨죠. 그래서 만주로 갔는데 이 만주에 가서 그 후손들을 퍼뜨린 게 금나라를 세운 그 아골타가 바로 이 그 마이태자의 후손입니다. 그 금나라의 시조가 바로 정순왕의 후손이죠. 그리고 그 후에 청나라를 일으킨 누르하치가 또 이 아골타의 후손입니다. 그래서 이 정순왕의 후손들이 중국의 역사를 휘어잡았던 그런 역사가 있죠. 그리고 지금 이 산소를 보면 이 산소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. 이 정면으로 남쪽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신라 경주를 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묘를 쓰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. 그 경순왕이 돌아가실 무렵에 고려 조정에서는 그 신라의 그 관직자들에게 그 경순왕의 묘토를 그 개성에서 50리 이내에서 묘토를 잡도록 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신라의 그 보관들이 묘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신라가 그 보이는 그 경주가 내려다 보이는 그쪽으로 다 향해서 묘를 썼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개성 밑에는 이 도라전망대가 있습니다. 이 도라전망대가 이 정순왕이 살아생전에 아주 이 도라산을 올랐답니다. 도라산을 올라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고 싶다,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가 도라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남북 군사 분계선이 돼서 그 도라전망대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.
그리고 지금 경순왕릉이 위치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. 이 휴전선하고 38도선하고 만나는 점. 이게 태극의 분기점이라고 하죠. 그래서 경순왕릉이 위치한 곳. 신라 천년의 마지막 왕릉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인연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역사가 이어지면 그 황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, 인더스, 이집트 문명, 로마, 갈리아, 그리스 문명까지, 또 미국, 뉴욕, 워싱턴,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이 문화선상에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경순왕의 능을 그 자리에 쓴 것도 참 특이한 인연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경순왕릉을 바로 넘어가면, 경순왕릉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묘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습니다. 이게 남방한계선인데, 남방한계선 안에, 그러니까 뒤에 무자트 안에 이 산소가 있습니다. 이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산소를 과거에 그 기제를 지내면 이렇게 이쪽에서 그 산소의 뒤통수를 바라보고서 제사를 모시는 거죠. 이것을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, 1991년도에 이 산소를 처음 검출을 하게 됐습니다. 이때 당시에 그 대대장이셨던 분과 여대장께서 이 산소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, 이런 어른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군 장병들이 이 산소를 검출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 산소의 주인공이 배영공 혹이라는 분인데, 이분은 그 태종 이방원하고 동문 수학하신 분입니다. 개성에서. 그래서 그 고려 말에 태어나셔서 조선제에서는 그 의금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데, 어쨌든 이 어른이 후손들이 그 홍길동전을 쓴 그 토준이나 동의보감을 쓴 토준, 그다음에 여류 시인 그 헌안설원, 그다음에 그 동해성을 쓴 비속호모,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이 바로 이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.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고 선조님들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서 저도 이 군인들하고 같이 이 비무장제대를 들어가서 검초를 한 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검초를 마치고 제가 이 간단한 제물을 차려가지고 1947년도에 마지막 시제를 모신 이후 이 자리에 처음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제를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 경순왕릉 앞에 있는 고랑포입니다. 이 고랑포가 이 노을 질 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. 이건 호르고르성에서 바라본 건데요. 그 강물에 비치는, 그다음에 이 그 노을지는 서양의 그 노을이 여기 들면 참으로 멋진 경관이 펼쳐집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물에 비치는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 고랑포구인데요. 여기에 그 절벽 중간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. 이게 주막집인데요. 한 시내가 운영하던 주막집입니다. 그런데 뭐 지금은 물론 이제 풀밭으로 덮여 있죠. 을충년 대홍수 때 1925년이죠. 을충년이. 그때 그 대홍수가 됐을 때 비가 요 위치까지 물이 찼어요. 요 지붕 중간까지 물이 잠겼었는데, 근데 1996년하고 99년 홍수 때는 이 지붕을 넘었어요.
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, 어쨌든 여기 배에 보면 차를 싣고 다니죠. 그거 뭐 옛날에 말하는 작은 버스라고 하는데, 뭐 여기 그 무역선, 소금배, 새우젓배, 뭐그 곡물 운반하는 배, 이런 것들이 무수히 여기 와서 여기서 이 고개, 이 고랑포를 거쳐서 고개를 넘어서 이제 그 상해도까지 가는 그런 물류의 집단지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요 위에 바라보면 여기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동네에는 여기에는 은행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. 식단은행하고 금융조합하고,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화신백화점 분점이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그 경기도에서 그 수원장보다 수원장 다음으로 크다는 그 우시장이 있었고요. 여기는 이렇게 큰 부회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죠. 이것이 바로 무역선이 다니는 이 지방의 색이었었죠. 그래서 이쪽에 그 황해도까지 이어지는 물류의 출발지가 요코라포에 있었다.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셨습니다. 중학교를 여기서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한 연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 자리쯤에 이 지금 말동상이 있는데, 여기에 고랑포 역사문화관입니다. 이 과거에 있었던 이것들을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다가 시뮬레이션으로 다 전부 다 해놓고 영상도 남겨두고 아주 잘 남겨놨습니다. 그래서 이 역사를 보려고 그러면 고랑포 역사관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가 고랑포면은 바로 요쯤에 박물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말이 네클레스라는 말인데요. 미 해병대 계급이 하사입니다. 이 말이 얼마나 훌륭했냐면, 이 말의 특성이 뭐냐면, 서양 말들은 말굽이 딱딱해가지고서 말굽에 쇠를 달아주지 않으면, 말발굽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발톱이 갈라져서 못 다니거든요. 근데 이 말은 말발굽을 안 해줘도 이 말발굽 자체가 신축성이 있고, 또 달면 또 자라고, 그래서 우리 사람 모양 그냥 발톱도 달면 또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말이 돼서 그냥 이 산을 무한히 잘 다닐 수 있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말은 포탄을 이렇게 날르는데, 이게 가다가 포탄이 날라오면 자기 맞을 걸 안답니다. 그러면 옆에 호흡 속에 숨어들어서 포탄이 지나간 다음에 또 다시 가고, 그래서 미군들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이 말을 놔두지 않고 같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에 지금 영웅으로 저 동상까지 세워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허준 선생 묘가 있습니다. 여기는 허준 선생 묘고, 요거는 부인 안동김 씨 묘입니다. 여기는 어머니 영광김 씨 묘인데요. 이게 묘가 91년도에 발견이 돼서 이 비석이 발견됨으로써 여기 이 허준 선생 묘인 줄 알았죠. 근데 저는 이 묘가 발견되기 전에 묘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매안공 묘소에 그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여기로 올라 그랬었는데, 우연하게도 똑같은 시기에 이 묘를 이양재 선생이 발견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묘를 발견됨으로써 이 묘가 잘 관리를 하게 됐고요. 이 허준 선생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이러한 동의보감, 세계 역사의 불세출의 역적인 이 동의보감을 만드셨다는 거죠. 그래서 앞에서 전설을 말씀드렸듯이 사담 서경덕 선생의 직계 후손인 제자인 박지화 선생 밑에서 직접 공부를 해서 그 학문을 토대로 이 동의보감을 짓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의성으로 불리고요. 또
전국에는 3대 성인이 있습니다. 성현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성군 그, 성군 세종대왕이시죠. 그리고 두 번째가 의성허준, 세 번째가 성웅 이순신 장군이죠. 이렇게 한국에는 3대의 성현이 있는데 이 성현이 전부 다 이쪽 지방하고도 또 이런 연관이 있고요. 이 묘 밑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는 그 일대입니다. 여기 이렇게 이 허준 선생의 후손들 그 집성촌이 이렇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요 둘레에 이 양쪽 둘레에 허준 선생 21대, 22대까지 그 후손들 묘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. 지금은 여기 지뢰밭이 돼서 실로 다닐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뢰 탐지가 되고 나면 이 허준 선생 후손들의 묘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우리 구암 허준 선생 묘가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 있고 또 이런 어르신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강 건너에는 강 건너 여기가 그 법원읍에 있는데요. 자원소원과 율곡 선생 그 신사임당 이분이 신사임당이고 이분이 아드님이신 율곡 선생이죠. 신사임당은 이제 그 강릉 출신인데 집을 여기 그 율곡리로 오셨죠. 그래서 여기 지금 자원소원에 모셔져서 그 10만 양병소를 주장하고 했던 이런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그 가문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. 그리고 8세 부시라고 8세 때 그 율곡 선생이 지으신 기문이 여기 있어요. 그리고 이 화석동은 이제 임진들한테 불타서 다시 지은 건데요. 이 그 율곡 선생은 그 선조께서 그 북쪽으로 몽진 가실 것을 미리 알고 그날 날이 비가 오고 금음이라서 깜깜하다는 걸 미리 아시고 이렇게 그 화석정에다 기름을 먹였습니다. 계속 기름을 먹여서 그 이 선조가 이 몽진할 때 이 율곡이 후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되면 선조가 지나가니 그때 이 불을 놔서 이 임진나루에 불을 밝히도록 해라. 이런 설이 있는 그런 화석정입니다. 그리고 이 화석정을 율곡 선생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. 원래 이 화석정은 고려 말에 그 길제 선생이 야은 길제 선생이 처음 지었습니다. 나중에는 소유가 그 덕수 이씨한테 넘어갔지만 그 처음에 저작자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화석정에서 바라본 북쪽입니다. 여기가 일월봉인데요. 그 일월봉은 그 해와 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산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임진나루인데요. 임진나루는 그 임진왜란이 나기 훨씬 전인 그 100년도 훨씬 전인 그 태종 실록에 임진나루에서 거북선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몇십 년 전에 이미 이 거북선을 맹기로서 실험을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설계도가 궁궐에 있던 거를 이거를 그 유성룡 대감이 이거를 이순신 장군한테 줘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 왜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거북선입니다. 그 거북선의 탄생지가 바로 이 임진나루 임진강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허준 선생이 저는 여기 화석당에 가면 가슴이 숙연합니다. 왜냐하면 그 허준 선생은 그 왕과 그 일행들이 피난간 한참 후에
궁궐에 있는 의사들을 모두 챙겨서 그 의료들하고 의관들하고 같이 의소를 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 배를 그때 당시에 임금이 건넌 다음에는 배를 전부 다 태워버렸거든요. 그래서 억지로 배 하나를 마련해서 이 허준 선생도 일행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그, 그 힘겹게 의소를 치고 이 일월봉을 넘어서 그 신의지로 가는 허준 선생을 그 연상을 하면 가슴이 숙연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화석장에 가면 그런 허준 선생의 그런 고난을 보면서 숙연한 마음을 느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가 전진교거든요. 이 전진교가 바로 허준 선생 묘를 가는 길입니다. 이 다리를 건너서 이건 민동선인데 민동선을 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좀 올라가면 허준 선생 묘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중간장군묘인데요. 고려 때 명장이죠. 그, 그 여진족을 맡고 또 그 육진을 가신 명장이시죠. 이 어른의 그 묘가 바로 파주시 광탄면에 이렇게 북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른의 그 충절과 또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문산 임진강 옆에는 이렇게 방구정이 있습니다. 방구정은 황희정승이 세우신 거거든요. 근데 황희정승은 고려 말에 그 70, 김현동 72연에 들어가 있던 분이에요. 근데 그 나중에 그 두문동에 있던 학자들이 너는 젊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고려도에서 그 신라 그 조정으로 이동을 해서 그 세종대왕을 도와서 그 조선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 황희정승이시죠. 이분이 그렇게 은퇴를 하고자 해도 세종대왕이 꼭 붙잡고 놔주지 않아서 은퇴를 못하고 이렇게 늙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지금도 황희정승이 그 이룩하신 업적을 우리 후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, 또 당구장 바로 위에 이렇게 그 통일대교가 있습니다.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소를 이 끌고 넘어간 길이 여기죠. 여기가 민통선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통선인데 이러한 그 숙대 방문으로 더 유명하죠. 그래서 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통일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 다리를 건너서 좌측에 보면 이 통일촌이 있습니다. 이 통일촌은 6.25 이후에 조성된 마을인데요. 이쪽 지역에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을 모아서 동네를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. 그리고 그, 그 통일대교를 건너서 그 안으로 직진에 들어가면 GS가 나오고 GS를 지나면 바로 이렇게 판문점이 나옵니다. 그 판문점을 보면 항상 마음이 무겁죠. 남과 북이 대치하고 그러는 이러한 또 8.18 도끼만의 사건도 여기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항상 숙연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멀지 않아 남북 통일이 돼서 그것은 그 남북의 대결이 아닌 화합의 장소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.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을 지나면 개성시가 있습니다. 이건 현대화된데요. 이 개성시가 과거에는 38 이남이었습니다. 6.25 전에는 여기가 남한 땅이었었는데 뺏겨서 이제 북한이 됐죠. 그래서 이 개성도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가서 같이 중심에서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럴 곳이라고 하겠습니다.
이것으로서 8회 그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, 설화에 대한 얘기, 전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황금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전설, 그 다음에 디지털 문명이 열린다, 태평성대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전설, 그것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허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